네, 오늘은 호흡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서부터 시작하여 저 폐포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드리겠다는 것이죠. 호흡기계는 호흡이라고 그러는 폐를 포함한 호흡기계의 우리 몸에서의 서열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장기들의 서열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뼈를 포함하여 몸 형태가 잘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 뼈를 포함하여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죠? 심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기를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여러 가지 장기의 서열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서열을 매겼는지조차도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 장기는 뇌와 척수라고 생각됩니다. 뇌를 생각하셨던 분도 있나요? 두 번째로 중요한 장기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로 중요한 장기도 아마 많은 분들이 맞히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장과 허파입니다. 오늘 배우실 허파가 그래도 랭킹 2위 그룹에 들어갔네요. 세 번째로 중요한 장기는 어디쯤 될까요?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은 관심 있는 장기이기도 한데, 세 번째 중요한 장기는 간하고 신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장기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어렵죠? 이게 장기 순서를 말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번째 중요한 장기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식기관입니다. 여성 생식기관을 포함한 생식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이따 이렇게 왜 서열을 매겼는지를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장기는 소화기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중요한 장기는 팔다리 뼈를 포함한 우리 몸의 뼈입니다. 일곱 번째 중요한 장기는 골격근입니다. 근육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 중요한 장기는 많은 여성분들이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 장기인데 어딜까요? 꼴찌를 한 이 장기는 안타깝게도 피부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장기들을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뇌 어디에 있지요? 머리뼈 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 단단한 뼈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막 머리로 싸울 때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작은 구멍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통 속에 뇌를 싹 집어넣어 놨습니다. 제일 우리 몸에서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일 중요하기에 제일 안전한 곳에다가 넣어놓는다. 이건 뭐 인지상정 아닐까요? 척수 한번 보시죠. 혹시 감자탕 좋아하시나요? 감자탕 등뼈, 돼지 등뼈에 있는 살점 한 점 먹으려면 진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등뼈, 복잡한 그 등뼈 속에 척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장기이기에 비교적 안전한 상태로 그 장기들을 놓아둔 것이죠.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장기들을 볼까요? 심장과 허파입니다. 심장과 허파가 있는 부분은 오늘 배우실 허파까지 다 포함됩니다만 조 속에 있죠. 갈비뼈와 갈비살, 갈비뼈와 갈비살이 반복되어 통 속에 들어가 있는데 머리만큼 완벽한 통뼈 같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뼈와 살 그렇게 되어 있는 통이기 때문에 으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버금 정도 될 것 같죠? 2등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등에 존재하고 있는 간과 신장을 볼까요? 간하고 신장이 어디쯤 있는지 잘 아시죠? 갈비뼈의 간은 반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은 갈비뼈가 없는 곳에 있어요. 신장도 그런 위치인 것 같죠? 심장과 허파처럼 완벽하게 갈비 흉통, 그 갈비뼈와 갈비살 사이에 쏙 들어가 있는 장기보다는 서열이 낮게 책정된 이유입니다. 네 번째 있는 생식기관 볼까요? 잘 아시다시피 여성 생식기관을 포함한 생식기관은
골반 뼈 속에 앉아 있는 듯해요. 다시 말하면 6개의 면이 있다 그러면 반 정도만 보호받지 위쪽엔 뻥 뚫려 있는, 따라서 서열로 보면 4등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복근 근육을 운동을 잘 해가지고 복근 근육을 잘 발달시킨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배가 딱딱하고 막 이렇게 막 그 복근이 멋있는 쪼꼬레처럼 팩 보이듯 막 그렇게 되어 있는, 복근이 잘 발달된 사람들은 멋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근이 잘 발달되어도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뼈만 못하다는 것이죠. 지금 소화기관이 있는 배를 한번 보십시오. 저기는 뼈가 없어요. 근육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식기관이나 위에 있던 심장, 허파보다는 중요도에서 떨어지기에 뼈 없이 근육만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뼈가 보호해주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골격근은 뼈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육은 뼈를 보호하고 있어요. 따라서 골격근이 7등을 하고 있는 이유이고, 이 모든 것을 피부라고 그러는 보따리에다가 쏙 집어넣어 놨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포장지와 같은 이 피부가 서열로 보면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괜히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는 얼떨결에 괜히 우연이 없이 다 하나같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심장과 허파를 한번 다시 보시면, 제가 허파보다는 심장을 앞쪽에다 놓은 이유가, 여러분들 심장과 허파가 있는 위치를 한번 자세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렇지 않나요? 심장이 가운데 있고 허파가 심장을 이렇게 보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무슨 상처, 칼 들어온다든가 이런 상처를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이 올 경우, 그런 형태에서 먼저 다치는 것은 허파일 것입니다. 심장이 더 중요하기에 허파가 그거를 보듬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열을 매겨놓고 오늘은 이제 허파를 말씀드릴 예정인데, 중요도로 보면 랭킹이 굉장히 높으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할 것 같죠? 자,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호흡기계의 면역 기능입니다. 지금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는 동안에 보면 외부로부터 공기가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걸러진 다음에 우리 몸속에 흡수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 작용을 갖고 있게 되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 합니다. 호흡기계는 한쪽만 열려있는 회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실제로 공기가 코나 입으로 들어와서 쫙 들어와 폐포까지 이르게 되면 폐포 끝은 이제 닫혀져 있는데 위쪽인 코와 입은 열려 있죠. 한쪽만 열려 있는 회로입니다. 우리 몸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의 시스템이 있었죠. 회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있었던 순환계는 심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뺑뺑뺑뺑 동맥, 실핏줄, 정맥을 돌아 다시 또 심장으로 돌아오는 닫힌 회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이 하나 있었죠. 바로 왼쪽에 있는 소화기계입니다. 입과 항문이 완벽하게 뻥 뚫려 있는 열린 회로이지요. 저기는 수시로 오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히 들어와서 해코지할 가능성이 있겠죠. 저 오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소화기계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나중에 소화기 배우실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와볼까요? 호흡기계가 있네요. 저 호흡기계도 외부로부터 어떤 식으로든지 오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요. 들어오면 결국 우리는 산소가 필요한 것이지 오염원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병균이 됐던 여러 가지 독극물이 됐던 걔네들은 폐포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걸러지는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기계의 방어 혹은 면역 기능이 되겠죠. 아래쪽에 보니까 배설계가 있네요. 바로 소변을 만드는 작업도 출구가 뚫려 있는 한쪽만 열려 있는 회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이 모든 계, 다시 말하면 뚫린 계, 닫힌 회로, 반쪽만 뚫린, 열린 회로, 닫힌 회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자기의 개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피부라는 보따리에 딱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지요.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개가 피부라는 보따리 속에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서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공동의 목표, 결국은 살아남아야겠다.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 생물학적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또 하나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틀림없는 것은 생명체는 살아남기 위해 자기의 개개인의 어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보다, 주장보다 공동의 목표를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기관지계, 기관지를 포함하여 허파까지 가는, 폐포까지 가는 동안에 몇몇 과정의 방어 기능이 존재합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가 코털입니다. 공기가 들어오는데 큰 먼지가 있다 그러면 코털이 그거를 싹 제거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파수꾼 비슷하게 이러고 있다가 큰 먼지 같은 오염원이 들어갈 때 걸러주는 셈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면역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점액이 있죠. 코 옆에 보면 끈적끈적한 물질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걸러주는 상황으로 큰 건더기는 코털이, 그리고 끈적끈적한 점액은 또 미세한 것들도 다 하여튼 상황이 점점 깨끗해져가는, 공기를 점점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섬모도 있습니다. 아주 좁은 관에 들어가게 되면 섬모들이 존재해서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폐포에 딱 가보면 폐포세포와 함께 대식세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면역 기능에서 배우셨던 얘기죠. 바로 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적이라는 사실은 알아서 그 오염원이 되던 병균이 되던 이 대식세포가 모두 다 걸러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깨끗한 공기가 되게 한 뒤에 바로 폐포에서 산소를 딱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면역 기능, 방어 기능은 아주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코털부터 대식세포까지 잘 기능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재채기입니다. 바로 이상한 저 네 가지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무지막지하게 강한 독이나 아니면 과량의 오염원이라면 아예 들어오는 걸 마시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재채기를 해버려요. 탈락해버리면 그 들어오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강력한 방어기전, 면역의 한 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딸꾹질도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나중에, 오늘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딸꾹질이 어떻게 호흡기계에서 방어기전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쪽만 열린 회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염원이 우리 폐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바로 이런 6개의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는 깨끗한 공기, 완전히 검증된 산소를 폐포가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흡 영역과 전도 영역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면 일정량이 들어오는데 일부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기관지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 폐포까지 가는 길목에 전도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기관지, 세기관지, 그리고 종말 세기관지까지가 있죠. 이 전도 영역이라는 부분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공기가 들어왔다가 그냥 빠져나가게 되죠. 그에 비해서 아래쪽에 있는 호흡 영역은 호흡세기관지 폐포를 포함하고 여기는 가스 익스체인지, 가스의 교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오른쪽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한 번 호흡을 할 때 500ml를 들이마십니다. 근데 그렇게 들이마시는 공기 중에 30%는 150ml죠. 바로 전도 영역에 그냥 존재하게 됩니다. 나머지 70%, 350ml는 폐포에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하게 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500ml를 흡식하더라도 들여 마시더라도 150ml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 없이 그냥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70%만 진짜 일을 하는 셈이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호흡 영역과 전도 영역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죠. 다음 중에 가장 손해를 보는 호흡은 어느 것일까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기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한 번 호흡하는데 150ml가 보통은 500인데 아주 얕은 숨인 것 같죠? 이런 분이 40번 호흡을 했습니다. 얕은 호흡으로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시죠. 500ml를 한 번 정상 호흡입니다. 12번 호흡을 했답니다. 둘이 곱하면 1번도 1분당 6,000ml, 6리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것도 곱하면 6리터인 것 같죠? 다시 세 번째 보실까요? 한 번에 1000ml를 굉장히 깊이 흡식과 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분당 6번 했대네요. 모두 합해서 6리터인 것은 1번, 2번, 3번이 공이 같은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문제를 다시 읽을까요? 다음 중 가장 손해를 보는 호흡은 어느 것이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같으세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50ml라는 값은 전도 영역이었습니다. 산소에 이산화탄소 그런 교환이 없었습니다. 350ml는 진짜 교환하는 값이었지요. 따라서 150을 흡식과 호식을 이렇게 들여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하시면 결국은 150ml는 전혀 우리에게 새로운 공기를 폐포에 갖다 주지 못합니다. 150ml 나갔다가 150 들어오면 전도 영역만 새로운 공기로 만들어지고 채워지고 아래쪽에 있던 더러운 공기는 밖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한번 좀 해보십시오. 얕은 숨으로 빨리 호흡을 하면 숨 차서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답은 첫 번째 있는 이것이었습니다. 다음 중 가장 손해를 보는 호흡은 바로 얕으면서도 빨리 하더라도 얕은 호흡을 하면 별로 이롭지 않다는 것이죠. 폐포의 구조와 가스 교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가스가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이렇게 교환하는 부위에 대한 얘기인데 헛박바리를 한번 보시죠. 저기 그림을 폐포낭이라고 이렇게 그려놨고 폐포들이 포도송이처럼 여러 개가 있죠. 저기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폐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 교환은 궁극적으로는 세 기관지 끝에 저렇게 잘 매달려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파랗게 되어 있는 바로 정맥피가 쫙 들어와서 저 폐포를 지나면서 폐포에는 공기 중에 있던 산소가 많이 차 있겠죠. 들어온 그 폐포의 공기가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 정맥, 다시 말하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공기와 그 폐 속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와 교환을 할 겁니다.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폐포 쪽으로 올 거고 폐포에 많은 산소는 다시 정맥 쪽으로. 그래서 그 교환을 끝내고 나면 이렇게 빨간 형태의 동맥피가 될 것입니다. 다시 또 이 그림을 교환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폐포의 가스 교환입니다. 폐포에 있는 저 그림이 왼쪽에 보면 혈액이 정맥피의 형태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죠? 이산화탄소를 폐포 쪽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보내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사실은 그 폐포에서 산소를 내보내는 형태로, 그러니까 혈관 쪽으로 보내는 형태로 서로 화살표가 딱 반대 방향이죠. 정맥피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폐포 쪽으로, 폐포에 많이 있었던 산소는 정맥 쪽으로, 다시 말하면 정맥을 동맥피로 만드는 과정으로 이렇게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폐포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동맥피에게 넘겨주는 과정을 배우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